우리가 표 분석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표 분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율과 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 중에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퍼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퍼센트만 주어지고 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1970년에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0.5%였는데 2000년에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4%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00년에 다문화 가구의 수는 1970년에 8배이다. 다문화 가구 수는 8배이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맞아요? 틀려요? 1970년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0.5%였는데 2000년에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4%로 증가했다. 이런 자료를 준 다음에 선지에다가 가구 수가 비율만 주어졌는데 가구 수가 8배 증가했다. 이렇게 선지 진술을 만든다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예요. 참이야? 티리민 참이야? 거짓이죠?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습니까? 모집단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집단. 이때 우리나라 가구가 5천만 가구고 만약에 그렇진 않지만 이때의 가구 만약에 3천만 가구라면 8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분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비율의 합을 100%로 지금 주어졌잖아요. 비율의 합을 100%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을 때는 비율만 주어지고 수의 많고 적음을 묻는 문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비율만 주어졌는데 수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집단이 주어졌을 때. 그죠? 모집단이 제공이 되었을 때는 알 수 있고요. 또 언제 알 수 있냐면 비율의 합이 얼마? 비율의 합이 100%로 주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A, B, C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의 합이 100이라면 누가 더 많은 거야 숫자가? 비율이 크면 숫자가 많겠죠? 비율의 합이 주어진 경우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두 가지 경우 모집단이 제공이 되거나 또는 비율의 합이 100%로 주어졌을 때는 각 항목 간에 비율만 주어줘도 수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냐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같은 것인가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한 6, 7년 전에 그 유명한 오답 시비가 있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답이 없던 거를 인정한 아주 시대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중에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퍼센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1970년에 20%였는데 2000년에 A의 비율이 40%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는 다르다 이런 뜻이죠.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은 이 둘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면 1970년에 비해 2000년에 20%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면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이건 맞는 거죠. 왜냐면 이 둘의 차이니까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시점의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몇 퍼센트 증가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는 몇 퍼센트
증가하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20%에서 40% 됐으니까 몇 배 증가했어? 2배 증가했으니까 2배는 곧 200%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비율과 퍼센트 포인트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든 표분석 문제는 반드시 표를 풀기 전에 단서 조항을 읽어봐야 된다. 여기에 답이 있다. 단서를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굳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 종이 낭비하면서 아니면 귀찮게 단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서를 주어졌다는 것은 단서에 답이 있다. 단서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표분석 문제를 풀 때에는 무조건 단서부터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는 우리가 다음부터 표분석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수능 특강의 127페이지 테마 대표 문제를 봐주세요. 테마 대표 문제를 보면 그 밑에 단서가 이렇게 클로 해가지고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답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길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이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런 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은 거야? 중층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보시면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고 부모 세대의 계층에 비해서 A는 B와 C를 합한 것이 1.5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A가 부모 세대에서 다이아몬드라고 그랬는데 이 A가 얘와 얘를 합친 것이 2배라고 그랬으니까 A가 무슨 층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다는 거예요. 중층이라는 것을 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층이 1.5배, 상과 하를 더해서 1.5배가 되려면 얘네 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둘의 합이 40이 나오고 그 밑에 얘기를 또 보면 얘가 10이고 아마 얘가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부모 계층의 합을 단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표분석 문제를 풀 때에는 단서가 제일로 중요하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단서부터 읽는 습관을 들인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네 번째 표분석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가중평균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다. 가중평균의 개념. 가중평균의 개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실제 수능에 많이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잠깐 보시면요. 가중평균의 개념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실제 수능에 나왔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농촌이 있고 도시가 있을 때 다문화 가구의 비율이 여기는 무슨 1.5%고 도시는 0.8%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의 전국 평균은 뭐 1.2%였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농촌, 이게 뭐 2000년이라고 칩시다. 2000년 현재 농촌의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1.5%이고 전체 가구 중에, 그렇죠? 전체 가구 중에 다문화 가구의 비율 곱하기 100%를 했더니 1.5%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0.8%가 나왔다. 모집단이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전국 평균은 1.2%다. 이런 게 주어졌다면 그러면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을까요? 가구 수는. 여태까지 우리가
비율만 주어지면 수를 알 수 없다고 배웠는데 가중평균을 적용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모르지만 많고 적음은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수학을 배웠을 테니까 어디에 가구수가 많을까요? 농촌의 가구수가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게 가중평균의 개념인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가까운 쪽이? 평균에 가까운 쪽이 숫자가 더 많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이걸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자, 물 10도의 물과 10도씨의 물과 50도씨의 물을 섞었더니 30도가 됐더라. 만약에 그러면 10도씨의 물이 많겠어요? 50도씨의 물이 많겠어요? 같죠? 그래서 10도씨의 물과 50도씨의 물이 양이 같을 때 둘을 섞었더니 평균 30도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양은 잘 모르겠지만 10도씨의 물과 50도씨의 물을 섞었더니 40도씨가 됐더라. 온도가. 그럼 당연히 10도의 물이 많겠어요? 50도의 물이 많겠어요? 50도의 물이 많죠. 왜? 얘가 평균에 가까우니까. 이런 개념을 가중평균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중평균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율만 주어졌을 때는 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정석 같은 것인데 단 비율의 합이 100으로 주어졌을 때와 가중평균을 적용했을 때는 어디에? 평균에 어떻게? 가까운 쪽이, 그죠? 가까운 쪽의 수가 어떻다?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중평균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제부터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모든 평균적 문제를 풀다 보면 A 대비 B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부모 계층 대비 자녀 계층은 어쩌고 저쩌고, 뭐 상층 대비 중층의 비율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 문제 127쪽을 잠깐 봐주세요. 127쪽에 보면 N쪽에 봅시다. 세대 간 계층 구성 비율의 상대적 비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9분의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 해당 계층의 상대적 비 이렇게 나와 있죠. A 대비 B의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층 대비 뭐 중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A 대비 B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평균적 문제의 거의 정석 같은 것인데 이 A 대비 B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A가 밑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 A 대비 B를 했을 때 분모에 A가 가고 분자에 B가 가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봅시다. 상층 대비 뭐 중층의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층 분의 중층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3이다. 그러면 누가 3배 많다는 거예요? 상층에 비해서 중층이 1분의 3의 상태니까 중층이 상층보다 3배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평균적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중층 대비 뭐 상층의 비율이 5분의 2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상층이 2일 때 중층이 5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대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2대 5대 그럼 여기가 3이죠. 그랬을 때 이 비율의 합은들 얼마로 나타내야 됩니까? 계층 구조를 만들 때
100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2대 5대 3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 더하기 뭐 다 더해야 되니까 2 더하기 5 더하기 3분의 3층 2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100%를 해줘야 계산이 나오죠. 그럼 여기 얼마가 돼? 20%, 50%, 30%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층 구조는 수능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피라미드형이 나오고, 그죠? 피라미드형의 계층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의 계층 구조가 나오고, 모래시계형의 계층 구조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계층 구조가 있고, 이런 계층 구조가 있고, 이런 계층 구조가 있다. 이렇게 치면, 1대 3대 6,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비율의 합은 항상 얼마로 나타내줘야 된다? 총 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10, 30, 60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20대, 50대, 30이라든가 20대, 10대, 70의 비중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표분석 문제 수능 특강에서 126쪽에 나와 있는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표를 그릴 줄 알면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 자, 그래서 요 10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비율의 합이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비율의 합이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10이라는 뜻이 숫자 10명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10%다 이런 얘기인데, 이 10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세대가 상층일 때 자녀 세대도 상층인 비율이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 18은 뭡니까? 부모 세대가 중층일 때 자녀도 중층인 비율이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하층일 때 하층인 비율이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10 더하기 요 10은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뭐예요? 일치한 것이죠?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18은 뭐예요? 이런 개념이고요. 21은 뭐야? 4에서 그냥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계층이 이동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랬죠? 계층의 세습 또는 계층의 대물림 비율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계층의 세습이니 대물림이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움직이지 않은 비율의 합은 얼마예요? 38에다가 21을 더하면 얼마야? 28에 49인가요? 49죠. 그죠? 이 49%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부모의 계층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이해가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봅시다. 이쪽. 여기. 요건 뭐예요? 8은 무슨 뜻일까요? 8. 부모는 중층이었는데 자녀는 뭐가 된 거야? 상층이 된 게 8이죠. 그렇죠? 8. 그 다음에 2는 뭐예요? 2. 부모는 하층이었는데 자녀는 뭐가 된 거야? 상층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2 더하기 요거는 뭐예요? 27은 부모는 하층이었는데 그렇죠. 자녀는 중층한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9 더하기 37이죠? 37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야? 하강한 거야? 상승한 거야? 상승 이동을 한 비율이죠. 상승.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또 다시 봅시다. 이 5는 뭐죠? 부모는 상층이었는데 자녀는 중층으로 하락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상층인데 하락한 거니까 하락의 비율은 5 더하기 5 더하기 얼마? 4는 얼마예요? 14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이거는 하강 이동을 한 거죠. 하강 이동. 그럼 아까 계층이 대물림 됐다 또는 계층이 세습되었다가 아까 얼마였어요? 49였죠? 그러면 37 더하기 14를 하면 추직 이동은 얼마고? 51이고, 그쵸? 51이고, 지위가 대물림 비율이 얼마예요? 세습 비율이 얼마예요? 세습 비율이 49%니까 이 사회는 어쨌든 이동이 세습보다는 많은 사회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표를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읽고 이 표로 완성할 수 있어야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걸 완성하지 못하면 답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이쪽은 상승 이동을 한 것이고 이쪽은 하강 이동한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는 둥, 반대로 하강보다 상승이 많다는 둥 가지고 참 거짓을 묻는 진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계층 중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부모의 계층 중 계층의 세습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계층 중 계층이 세습됐으니까 상층은 10, 중층은 18, 하층은 21이니까 하층이 제일 많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셋은 계층이 세습된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숫자가 많으니까 얘가 제일 많다.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이 표분석 문제에서는 의역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부모의 계층 중 그랬으니까 상층을 한번 살펴봅시다. 부모의 계층 중 그랬잖아요. 부모의 계층 상층의 합이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면 이 20 중에 세습된 비율이 얼마야?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층은 20분의 1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층은 부모의 계층 중 이랬잖아요. 그러면 중층은 그럼 얼마예요? 30분의 18이죠? 그러면 이게 중층이에요. 그럼 하층은 어떻게 됩니까? 50분의 얼마야? 21이니까 이게 하층이니까 그러면 세습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예요? 여기는 2분의 1이고 이건 2분의 1이 안 되고 이거는 60%니까 어디가 제일 높은 거야? 중층이 가장 세습 비율이 높다. 이렇게 시험 문제, 함정 문제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반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자녀의 계층 중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녀의 계층 중 세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저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상층을 얼마 여기로 가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디로 가야 돼? 자녀의 계층 중 그랬으니까 자녀 쪽으로 살펴본다. 그럼 자녀의 계층 중 그러니까 상층은 얼마야? 20분의 10 이거로 같네요. 중층은 얼마야? 중층은 50분의 18 이렇게 됩니다. 하층은 얼마야? 30분의 21 이렇게 되니까 자녀 아까 부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세습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 부모의 계층으로 봤을 때는 중층이 세습 비율이 제일 높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세습 비율이 제일 높아요? 여기는 반이니까 이거 3분의 2니까 하층이 세습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분석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뭐냐? 바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만들겠죠, 문제를. 그렇죠? 어떻게? 자, 부모의 계층 구조는 뭐야? 부모의 계층 구조는 뭐예요?
20대, 30대, 50의 사회니까 20대, 30대, 50의 사회니까 무슨 형?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는 거죠. 근데 자녀에 오면 자녀의 계층 구조는 얼마야? 20대, 50대, 30의 사회니까 얘네가 오면 뭐가 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뭐라고 말했냐면 좀 더 사회 통합에 유리해졌다. 자, 자녀 세대에 와서 부모 세대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해졌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가운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폐쇄적인 사회에서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했다. 이런 말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곧 폐쇄적이고 다이아몬드는 곧 개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100%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1950, 60년대 우리나라는 피라미드형 사회였고 지금 2020년대 사회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는데 언제 더 이동이 활발했다는 거야. 피라미드였던 그 시대. 그러니까 거기가 폐쇄적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에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냈냐면 127쪽에 문제, 달물권 문제라든가 테마 대표 문제식으로 문제를 주고 그리고 정답은 우리가 선생님이 그 시험지에다가 칸을 그려줬거든요. 그 칸 16칸의 숫자를 다 채우면 되는데 여기 숫자는 무조건 100이겠죠. 뭐 이거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을 채워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면 답이 되는 것이다.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다만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시험지를 내가 어제 출제를 거의 한 8, 90% 완료를 했는데 무려 몇 장이냐? 시험지가 7쪽이에요. 7쪽.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선생 30년 하면서 시험지를 4장으로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읽기도 바쁠 것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주관식 4번 문제에 표분석 문제 칸을 채워야 되니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겠죠. 표분석 문제를 마칠 자신이 있으면 얘가 10점짜리니까 얘부터 먼저 칸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이고 아니면 문제를 쭉 풀다가 여기까지 못 올 수가 있어서 거의 백지를 낼 가능성도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합쳐가지고 등급을 잘 받고 싶은 학생들은 표분석 문제 아까 선생님이 접근하는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율과 수의 문제라든가 가중평균의 문제라든가 A 대비 B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든가 또 비율과 퍼센트 포인트는 어떻게 다른가라든가 그러나 퍼센트 비율의 합을 100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특히 A 대비 B를 어떻게 풀 것인가 A 대비 B면 앞에 A가 밑으로 분모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